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야기의 시작은 저작거리 중에 저작거리. 바로 조선팔도 온갖 물건이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한양장터랍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북적이기 시작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와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지요.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한쪽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의 땀과 한숨 또한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응수라는 젊은 나무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이름처럼 몸은 단단하고 힘은 장사였지만 팔자는 영 쇳불처럼 꼬여 있었지요. 한양 근교의 작은 초가집에서 늙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응수에게 이 한양 장터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응수는 등불 하나에 의지해 뒷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 약값, 어머니 약값 하고 되뇌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지요. 그리고는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장터에 도착하기 위해 지게 가득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수십 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지게에 눌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은 거친 나무 껍질에 베어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장터에 도착해도 가난한 나무꾼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약삭빠른 장사치들은 그의 순박함을 이용해 헐값에 나무를 사려 했고 때로는 자리세를 내지 못해 이리저리 쫓겨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응수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나무를 팔아 겨우 엽전 몇 잎을 손에 쥐고는 그 돈으로 어머니 드릴 약과 멀건 죽이라도 끓일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장터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희망의 끈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과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지요. 그는 늘 장터 한복판을 가득 메운 화려한 비단과 번쩍이는 놀이개, 기름진 음식들을 그저 먼 발치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제쯤이면 나도 저런 비단옷 한번 입어보고 어머님께 고깃국 한번 대접해볼고 하는 생각만 삼킬 뿐이었지요. 그런 응수의 고단한 삶에 아주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장터 선녀와의 만남이었답니다. 그날도 응수는 여느 때처럼 꼭두 새벽부터 나무 지게를 지고 한양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장터에는 짙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일찍부터 장사를 준비하려는 몇몇 상인들의 희미한 등불만이 안개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지요. 응수는 늘 그랬듯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수는 안개 너머 저쪽 골목 어귀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 아래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작은 좌판을 펴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여인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개가 그녀 주위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었고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따 내렸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졌지요. 주변의 시끌벅적한 장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고요한 산속 호수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응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넋을 잃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상인들 역시 그 여인을 발견하고는 저 처자는 뉘기인데 저리 곱다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꼬?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여인은 매일같이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만 좌판을 펴고 있다가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돌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안개 속으로 새우며들듯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장터 선녀
혹은 새벽 안개 아씨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에 정령처럼 나타났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녀의 신비로운 모습에 온갖 추측과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었지요. 응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장터에 오는 것이 고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장터 선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새벽길을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그의 팍팍한 삶에 아주 작지만 신비로운 설렘 하나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장터 선녀, 즉 서화라는 그 신비로운 여인이 파는 물건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녀의 작은 좌판 위에 놓인 것들은 결코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날에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을 그대로 떠다 수놓은 듯한 작은 비단 손수건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수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한양 최고의 수박 라인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였지요. 또 어떤 날에는 아침 이슬을 차에 털어내지 않은 듯 신선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희귀한 약초 몇 뿌리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약초들은 웬만한 약재상에서도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것들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물건들을 탐냈지만 아무나 그 물건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서화는 손님을 가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좌판 앞에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아주 맑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답니다. 만약 거들먹거리며 돈 자랑을 하는 부자나 물건값을 깎으려 드는 약삭빠른 장사치가 다가오면 그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팔지 않습니다. 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싸늘한 눈빛과 태도에 웬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물러나기 일쑤였지요. 그녀는 물건값을 흥정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값에 딱 맞게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묵묵히 물건을 건네주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계집 미모만 믿고 너무 거만하다며 흉을 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신비롭고 깐깐한 태도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응수는 매일같이 멀리서 그런 서화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저렇게 고고하고 아름다운 분이 나 같은 천한 나무꾼에게 눈길이나 주실까? 그는 그저 그녀가 파는 약초를 보며 저 약초 한 뿌리만 있으면 어머님 병환에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화 역시 매일 아침 장터 구석에서 묵묵히 나무를 팔고 있는 저 우직한 나무꾼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한 것이었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응수 같은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응수는 마침내 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노모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져 응수의 마음이 하루 종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어찌되든 저 약초를 구해봐야겠다. 응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열심히 나무를 팔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나무 사려 튼튼한 장작이요 하고 외치고 짐을 실어다주는 품까지 팔아가며 엽전 몇 잎을 더 모았지요. 그리고는 그 땀과 눈물로 번 돈을 소중하게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화의 좌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화의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응수는 그들 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좌판 앞에 서화와 응수 단둘만 남게 되었지요. 응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 약초. 저희 어머님께서 편찮으신데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엽전 몇 잎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서화가 파는 약초값에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서화는 말없이 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 흙먼지 묻은 낡은 옷, 그리고 무엇보다 고개 숙인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순박하고 정직한 기운을 읽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욕심이나 꿍꿍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는 지극한 효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서화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듯한 그런 미소였지요. 그러시군요. 서화는 약초 한 뿌리를 정성껏 종이에 싸서 응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기운을 북돋고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험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꼭 잘 다려드리세요. 응수가 돈을 내밀자 서화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오실 때 뒷산에서 가장 맑은 이슬을 한 병만 받아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약초를 다릴 때 그 이슬을 쓰면 약효가 배가 된답니다. 응수는 얼떨결에 약초를 받아들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꼭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응수와 서화 사이에 풋풋한 인연에 싹이 트고 있을 무렵, 이 모든 광경을 아주 안입고운 눈으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장터의 비단전을 꽉 잡고 있는 악덕상인 전행수였습니다. 이 전행수라는 자가 또 어떤 위인이냐 허면 아주 욕심 많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저잣거리의 다른 비단 가게들을 온갖 비열한 수로 짓밟고 비단 값을 독점하여 큰 돈을 번 그야말로 상도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전 행수는 언제부턴가 새벽 장터에 나타난 서화와 그녀가 파는 신비로운 비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파는 비단은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저런 고운 빛깔과 무늬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다. 저 비단의 출처만 알아내어 내가 독점하여 팔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는 여러 차례 서화에게 접근하여 비단의 출처를 묻거나 비단을 전부 자신에게 넘기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서화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절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전 행수는 그녀의 뒤를 캐고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어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까다롭기 짝이 없는 서화가 웬 나무꾼 놈에게는 웃어주며 약초까지 공짜로 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전 행수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저 계집이 나 같은 거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저런 땀내 나는 나무꾼 놈에게는 웃음을 팔아 괘씸한지고. 전 행수는 응수가 서화의 비밀을 캐낼 좋은 미끼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어수룩한 나무꾼 놈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저놈을 시켜서 계집의 뒤를 밟게 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다. 전 행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당장 응수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미끼를 던질 계획을 세웠지요. 그날 오후, 응수가 어머니께 드릴 약초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길목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 몇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행수 어른께서 자네를 좀 보자고 하시는군.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걸세. 응수는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 나섰고 곧 비단전의 화려한 가게 안에서 전 행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행수는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응수를 맞이했지요. 허허, 자네가 바로 그 우직하다는 나무꾼 응수로구나. 내가 자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네. 늙은 어미를 위해 이리 고생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더군. 전 행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응수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지요. 자네,
혹시 새벽 장터에 나오는 그 선녀 같은 계집을 아는가? 응수는 서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예, 행수 어른. 오늘 아침에 그분께 약초를 하나 얻었습니다만. 그렇지? 전 행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 처자가 참으로 안타까워 그러네. 저리 고운 처자가 어찌 새벽 안개 속에서 굳은 장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워낙 경계심이 심해 말을 붙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어야겠다. 전 행수는 품속에서 아주 두둑한 돈주머니를 꺼내 응수 앞에 쓱 밀어놓았습니다. 자, 이걸 받게. 이 돈이면 자네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몇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걸세. 응수는 난생 처음 보는 큰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전 행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의 뒤를 좀 밟아주게. 그 처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신기한 비단은 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것인지만 알아봐다오. 나는 그저 그 처자를 돕고 싶을 뿐일세. 아이고, 돕기는 뭘 돕는단 말이오?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하지만 순박한 응수는 전 행수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돈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지요. 이 돈만 있으면 어머니께 좋은 약을 계속 사드릴 수 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응수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서화 아씨의 친절한 얼굴과 전 행수의 돈주머니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한쪽은 의리였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응수는 당장 아픈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수 어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순수함 일부를 돈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전 행수에게서 돈을 받은 응수는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화 아씨의 친절을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다음 날 새벽, 응수는 평소처럼 나무를 파는 척하며 멀리서 서화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좌판을 펴고 있었지요. 응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서화가 좌판을 정리하자 응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행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순박한 나무꾼이었으니 그 솜씨가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나무 뒤에 숨는다는 것이 몸이 반쯤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화는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응수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지요. 서화는 장터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응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은 깊어지고 길은 험해졌지만 서화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한참을 따라 들어갔을까 서화는 숲속 깊은 곳 아주 오래된 이끼 낀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그녀를 감싸듯 서 있었고 아주 맑고 신성한 기운마저 감도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응수는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화는 이끼 낀 바위에 가만히 손을 대고는 아주 슬프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듯 애틋함이 묻어 나왔지요. 그러자 세상에 그녀의 속삭임에 답이라도 하듯이 주변의 풀과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거대한 자연이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응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숲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화와 교감하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저 아씨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란 말인가? 응수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넋을 잃고 말았지요. 응수가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만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바삭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차야 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지요. 바위 앞에서 속삭이던 서화가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과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응수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응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화의 반응은 응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고 슬픈 눈빛으로 응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원망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당신만은 다를 것이라 믿었는데 당신마저 저 교활한 행수와 한패였던 것입니까? 당신의 그 순박한 눈빛마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를 이리도 실망시키시는 겁니까? 서화의 그 슬픈 눈빛은 그 어떤 꾸짖음이나 욕설보다 더 응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픔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 앞에서 응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라는 핑계로 그는 결국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과 한 사람의 순수한 믿음을 팔아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응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차마 서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고개를 받고 말았답니다. 서화의 그 깊고 슬픈 눈빛 앞에서 응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어 그만 몇 푼에 눈이 멀어 아씨를 속이고 뒤를 밟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매우 치시거나 욕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응수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놈인지 자책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행수에게 돈을 받고 그의 사주를 받아 미행을 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지요. 서화는 엎드려 우는 응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연민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응수의 그 꾸밈없는 눈물과 진심 어린 참회 속에서 그가 본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나 가난하고 절박했기에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맑은 눈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 만에 서화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응수 총각.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응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시라니까요. 서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총각의 사정이 그토록 절박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저 또한 총각을 너무 믿고 경계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녀는 응수를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응수는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 소희는 아씨 뵐 면목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저와 약조 하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어떤 약조 말씀이십니까? 소인,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습니다. 서화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저에 대해 아신 모든 것을 절대로 그전 행수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미행하거나 제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겠다고도요. 그 약조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총각의 어머님을 도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이람, 서화 아씨. 응수를 용서해주는 것도 모자라 그의 어머니까지 도와주겠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요. 응수는 너무나 큰 감격과 죄송함에 그저 네 아씨 약조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답니다. 응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굳은 약조를 받은 서화는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박한 나무꾼이라면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응수 총각, 잠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서화는 이끼 낀 바위에 먼저 앉으며 응수에게도 자리를 권했습니다. 응수는 죄인처럼 멀찍이 서 있었지만 서화의 부드러운 권유에 마지못해 그녀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서화는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터 선녀라 부르지만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본명은 서화, 새벽의 빛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대역죄인의 딸입니다. 응수는 깜짝 놀라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아버님께서는 조정에 올곧은 관리셨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영모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저 또한 관노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었지요. 아이고, 아씨, 그러셨군요. 응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버님을 따르던 분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피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버려져 있던 작은 폐가에서 홀로 지내며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왔지요. 새벽 장터에 나가는 것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응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리 신비롭고 슬픈 분위기를 풍겼는지, 왜 사람들을 경계하며 해가 뜨기 전에 사라졌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요. 그럼 아씨께서 파시던 그 비단과 약초는? 비단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 배운 솜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놓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셨지요. 그리고 약초는 이 산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화는 주변의 숲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저는 산의 모든 것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무와 풀, 꽃과 새들. 그들은 저에게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버섯에 독이 있는지 가르쳐 주었지요. 아까 총각께서 보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슬퍼하면 숲이 저를 위로해주고 제가 기뻐하면 함께 노래해준답니다. 응수는 서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꿋꿋하게 살아남은 그녀의 강인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지요. 아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비밀을 아셨으니 부디 다른 이에게는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저 전 행수라는 자는 아주 탐욕스럽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약 저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분명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응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씨. 제가 목숨을 걸고 아씨의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응수가 서화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녀를 지켜주기로 맹세한 한편 한양에서는 전 행수의 탐욕이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응수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을 가져오지 않자 그는 저 미련한 나무꾼 놈 필시 실패했거나 아니면 나를 속이고 계집과 한패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길길이 날뛰었지요. 괘씸한 것들,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전 행수는 이제 응수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서 서화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화의 비단을 독점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지요. 사실 전 행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서화의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때 그 사건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서화의 아버지를 모함한 간신배들과 뒷거래를 하여 서환의 집안의 재산을 일부 헐값에 넘겨받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그때 그는 아주 중요한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서화의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직전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그린 보물 지도를 어딘가에 숨겨두었고 그 비밀을 오직 딸인 서화에게만 알려주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전 행수는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려니 했지만 서화가 신비로운 비단과 희귀한 약초를 가지고 나타나자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저 계집이 파는 그 신기한 물건들은 필시 그 보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계집이 바로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전 행수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이제 서화의 비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숨겨진 보물 지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서화를 잡아다 고문을 해서라도 그 지도를 빼앗고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수하들 중 가장 악랄하고 솜씨 좋은 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숲속에 숨어있는 계집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너라. 저항하면 알지? 이제 전 행수의 시커먼 마수는 서화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행수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무렵 며칠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야말로 산이 울고 귀신이 곡할 것 같은 그런 험한 밤이었지요. 서화는 산속의 낡은 폐가에서 홀로 등잔불에 의지한 채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비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복면을 쓴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횃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전 행수가 보낸 수하들이었지요. 내년이 서화렸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고 서화를 위협했습니다. 우리 행수 어른의 명이다. 네 아비가 숨긴 보물 지도를 순순히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의 고운 얼굴에 칼자국이 나게 될 줄 알아라. 서화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물 지도라니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냐? 여봐라. 인연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지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인연을 끌고 가서라도 불게 만들어야겠다. 수하들은 집안에 얼마 되지 않는 세간들을 마구 부수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화가 정성껏 짜놓은 비단들도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지요. 서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장정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사내들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꼼짝없이 끌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될 위기의 순간, 서화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응수총각,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서화가 악당들에게 붙잡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부서진 문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 감히 위 집에서 행패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비를 흠뻑 맞은 채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응수가 아니겠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한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응수가 어떻게 알고 이곳에 왔냐고요? 그날 밤 응수는 비바람이 너무 거세지자 혹시 서화아 씨의 낡은 초가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몰래 산으로 올라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서화의 집에서 횃불과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음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지요. 전 행수의 수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덩치 큰 나무꾼을 보고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칼을 겨누었습니다. 웬 놈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지거라. 하지만 응수는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서화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와도 같은 힘이 깨어난 것이지요.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내 놈들,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응수는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손에 든 도끼를 한번 휘둘러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칼을 쨍그랑 하고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사 같은 힘으로 수하들을 하나씩 때려 눕히기 시작했지요. 크악! 저놈 사람 맞아? 힘이 괴물 같아. 수하들은 응수의 엄청난 기세와 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맨주먹으로 날아오는 칼을 막아내고 통나무 같은 팔로 휘둘러 대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서화를 인질로 잡으려던 두목놈은 응수의 박치기 한 방에 저만치 나가떨어져 기절해버렸답니다. 순식간에 악당들을 모두 제압한 응수는 서둘러 서화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서화는 공포와 안도감에 떨며 응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수 총각,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응수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한 서화였지만 전 행수의 마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하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 행수는 분노에 치를 떨며 직접 나서기로 했지요. 그는 서화가 순순히 지도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교활하고 위험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며칠 뒤 전 행수는 서화에게 거짓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 수하들이 멋대로 저지른 짓이다. 내가 사죄하고 싶으니 마을 아래 강가 정제서 잠시 만나자. 네 아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 있다. 서화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에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응수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지요. 하지만 정제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저 강 건너 숲속 동굴에서 시작된다. 쪽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전 행수는 두 사람을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아주 위험한 동굴로 유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응수는 아씨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다. 하고 말렸지만 서화는 아버지에 대한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응수 총각. 당신만 함께 있어준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쪽지가 가리키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 동굴은 입구부터 으슥하고 축축했으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지요. 두 사람이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돌문이 내려와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 곳곳에서 횃불이 켜지며 전 행수와 그의 수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허허허, 어리석은 것들. 내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전 행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은 없는 곳이다. 이제 순순히 지도를 내놓는 것이 어떠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이 동굴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전 행수는 이미 동굴 안에 여러 가지 덫과 함정을 설치해 두었지요. 바닥에는 뾰족한 죽창이 숨겨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돌덩이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캄캄하고 위험한 동굴 안에 갇힌 응수와 서화. 전 행수는 밖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며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응수는 횃불을 높이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는 장사 같은 힘으로 길을 막는 돌덩이들을 치우고 위험해 보이는 곳은 먼저 나서서 확인했지요. 서화 역시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숨겨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수총각, 잠시만요. 동굴 바닥에서 이상한 풀 냄새가 나자 서화가 응수를 막아섰습니다. 이 풀은 잠시만 맡아도 사람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독초예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독초가 있는 곳을 피해 갔습니다. 또 어디선가 박쥐떼가 나타나 두 사람을 공격하려 할 때는 품속에서 향기가 강한 약초 주머니를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그 매캐한 연기에 박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지요. 응수 총각, 저쪽 벽은 색깔이 다르고 물기가 많아요? 아마도 약해서 쉽게 무너질 겁니다. 저곳을 뚫으면 다른 길이 나올지도 몰라요. 서화의 예리한 관찰력과 지혜는 응수의 힘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응수는 서화가 가리키는 곳을 도끼로 힘껏 내리쳤고 과연 그곳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통로가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힘을 합쳐 전 행수가 설치해둔 온갖 덫과 함정들을 하나씩 헤쳐나갔습니다. 응수의 힘은 길을 열었고 서화의 지혜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었지요. 어둠과 공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뢰와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응수와 서화가 힘을 합쳐 동굴 속 함정들을 헤쳐나가자 밖에서 지켜보던 전 행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저놈들이 설마 진짜로 탈출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하들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왔지요. 마침내 동굴 가장 깊숙한 곳, 넓은 공간에서 두 일행은 마주쳤습니다. 내 이놈들 아직도 버티고 있었느냐. 전 행수는 서화의 목에 칼을 겨누고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순순히 보물 지도를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놈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응수는 분노했지만 서화가 인질로 잡혀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화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 어른, 정말로 보물지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서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발밑에 메마른 이끼가 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고, 세상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눈물이 떨어진 그 마른 이끼 바닥에서 갑자기 영롱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이게 무슨, 전 행수와 수하들은 물론이고 응수와 서화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푸른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이내 이끼를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약초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약초밭에는 단 몇 뿌리의 식물만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 속의 만병통치약, 불로초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서화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보물은 종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녀의 눈물, 즉 서화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교감하여 생명을 피워내는 이 신비한 약초밭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눈앞에 펼쳐진 전설 속의 불로초 밭을 본 전행수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허허, 보물 지도보다 이게 더 귀한 것이로구나. 이 약초만 있으면 내가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늙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는 서화의 목에 겨누었던 칼도 내팽개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허겁지겁 약초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다 내 것이다. 모두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전 행수가 불로초 뿌리를 힘껏 뽑아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동굴 전체가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행수의 그 악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에 동굴을 지키고 있던 산의 정령이 크게 노한 것이지요. 천장에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바닥은 갈라지며 깊은 구렁이 생겨났습니다. 우악, 동굴이 무너진다. 수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응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그는 재빨리 서화의 손을 잡고 땅에 떨어진 불로초 몇 부리를 챙겨 들고는 아까 자신들이 뚫고 들어왔던 비밀 통로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전 행수는 마지막까지 불로초를 움켜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돌무더기에 깔려 끄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탐욕스러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그의 수하들 역시 대부분 동굴 속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응수와 서화는 간신히 동굴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들이 빠져나온 동굴이 굉음과 함께 흙더미 속에 완전히 묻히는 것을 만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동굴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응수와 서화는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쥔 불로초 몇 부리를 증거로 삼아 한양에 있는 포도청으로 향했지요. 포도대장은 처음에는 나무꾼과 웬 젊은 처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화가 조리 있게 전 행수의 악행을 낱낱이 고하고 응수가 동굴에서의 끔찍했던 상황을 증언하자 포도대장의 표정도 심각해졌지요. 특히 그들이 내놓은 불로초를 본 어이가 이것은 정말로 나라의 큰 보물이 될 귀한 약재가 틀림없다고 증언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즉시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 전 행수의 집을 수색하여 그가 저질러온 온갖 비리장부와 서화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지요. 이 일을 계기로 서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이름에 씌워졌던 대역죄인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지고 그의 충성심과 올곧은 성품이 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응수와 서화는 이 모든 공을 인정받아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그 신비한 약초, 불로초를 다려먹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응수와 서화의 기이하고도 용감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궁궐에 계신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두 사람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크게 감동하셨지요.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딸이 그 한을 풀고 우직한 나무꾼이 의리를 지켜 그녀를 도왔으며 마침내는 나라의 큰 보물까지 찾아내었으니 이 어찌 갸륵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봐라, 당장 두 사람을 궁궐로 들라 하라. 응수와 서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시며 그들의 공을 치하하셨지요. 그리고 서화에게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고 멸문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임금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내리셨습니다. 내 너희 두 사람의 힘과 지혜가 이 나라의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여 여러분에게 한양 장터의 큰 자리를 하나 내어줄 터이니 그곳의 주인이 되어 두 사람의 힘으로 장터를 더욱 번창시키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 아이고, 세상에 임금님께서 직접 장터의 주인이 되라는 명을 내리시다니. 가난한 나무꾼과 대역죄인의 딸이었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양 장터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 아니겠소이까? 임금님의 명에 따라 두 사람은 마침내 신분의 굴레와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장안이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과 행복한 결말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응수와 서화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한양 장터에서 가장 큰 상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응수는 여전히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서화는 그녀의 비범한 지혜와 솜씨로 상단을 크게 일으켜 세웠지요. 응수의 튼튼한 가구와 서화의 아름다운 비단, 그리고 가끔씩 내놓는 효험 좋은 약초는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자신들의 부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했으며 벌어들인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 주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상인들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와도 같은 곳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화를 장터 선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서화는 늘 그들 곁에서 함께 웃고 우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아주 정겨운 별명으로 불렀답니다. 바로 장터의 진짜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말이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한양 장터의 가장 유명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착한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나무꾼도 선녀의 짝이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희망을 이야기했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한양 장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응수와 서화처럼 귀한 인연 만나시고 서로 도우며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